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영상물로 만들어 발표한 이른바 성평등 언어사전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국민연합 등 8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언어사전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직접적인 전도가 어려운 베트남에서 카페 창업을 통한 비즈니스 미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카페를 접목시켜 만든 카페가 청년 대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제도는 시행 전 단계에서부터 평가 지표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는 대부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이른바 성평등 언어사전의 내용들이 영상물로 제작돼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에는 극단적 페미니즘 성향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명사랑 국민연합 등 8개 단체가 성평등 언어사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문 앞 생명사랑 국민연합 등 8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성평등 언어사전에는 수학용어인 분자와 분모를 각각 윗수와 아랫수로, 여자가 남자가 등의 표현을 사람이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낙태를 임신 중단으로 바꾸자는 내용은 여성의 인권만 존중돼 태아의 인권이 소멸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성평등 언어사전의 내용들이 극단적 페미니즘의 성향을 띠어 양성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맨십, 비즈니스맨, 효자 상품이 뭐가 어떻단 말인가? 남녀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즉각 폐기하라. 남녀 갈등 및 여성 상위 꿈꾸는 페미니즘 시가 즉각 폐기하라. 주최 측은 또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의 의견 제출에 참여한 설문조사자가 너무 적어 신뢰도가 떨어짐도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701명. 주요셉 생명사랑 국민연합 대표는 참여자가 적은 데다 여성 참여자가 76.6%로 이뤄진 편향적 조사였다며 일반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언어사전을 서울시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 701명이 의견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느 연령층이든 모든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 특정한 소수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그것이 일반화되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전혀 용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를 재단에 제출하고 언어사전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할 수 없다는 것. 어떤 단어를 선정할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 1,000만 서울 시민 의견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어쨌든 이런 시민들도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조사 표본에 대해서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는 조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미 발표된 성평등 언어사전의 내용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 4일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는 교육 하향 평준화를 위한 희생의 강요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았지만 교육청 재량의 감점으로 탈락하게 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교육감 재량으로 얼마든지 자사고를 없앨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이어 자사고는 국가의 도움 없이 모든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100% 자급하는 학교라면서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학교를 해체하려는 게 교육 하향 평준화를 위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미션이 선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카페 사업으로 비즈니스 미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카페와 도서관을 접목시킨 모델이 새롭게 문을 열어서 현지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베트남 기사무엘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카페와 도서관을 접목시킨 한국의 커피 체인점이 베트남에서도 문을 열었다고요? 예, 이번에 한국에서 도서관 카페로 유명한 한 회사의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베트남에 1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1호점 오픈이 갖는 의미가 상당할 걸로 요즘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 카페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즈니스 카페의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주변의 많은 현지인들과 또한 이곳에 있는 이주 한국인들 부모님들이 반응이 현재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없지는 않을 텐데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이 비즈니스 선교란 어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 창출의 모델이 구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 모델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서 실현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원래 이것을 이 비즈니스 카페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코딩과 그다음에 미디어 영상을 관련해서 이곳 많은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러한 모든 전략들을 이 카페 안에 집어넣고 베트남의 젊은 청년들을 선교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비즈니스 선교를 구상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저희는 이곳에서 베트남 현지인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안에서 베트남 현지의 실상, 교회를 지을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러한 비즈니스의 선교적인 모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곳에서 작은 교회 속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다른 곳과 좀 다른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호치민 시내에 있는 각 대학마다 체인점을 열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많은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베트남 현지에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책 그리고 커피 그리고 또한 어떤 음악, 찬양,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들을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만 전달이 되는 그냥 복음이 함께하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문화 공간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가, 선사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시내 안에만 해도 정말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한 대학에 크게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이렇게 단과대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곳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곳 지역마다 그리고 각 대학 분교 아니면 단과대 저마다 모든 곳의 체인점을 구체적으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어떤 비용이나 어떤 많은 투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섬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베트남의 기사무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직접 교회를 세우는 게 불가능하고 드러내놓고 전도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길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단 전문가 탁명환 소장의 아들 탁지혜 교수입니다. 탁 교수 또한 부친이 걸었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데요. 박여명 앵커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고 탁지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존경했던 이단 연구가이자 신앙의 선배, 그리고 아버지였던 탕명환 소장이 한 이단자의 칼에 피습을 당해 목숨을 잃었던 1994년.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일은 여전히 아픔이라고 말하는 탁지일 교수는 그러나 묵묵하게 아버지가 가셨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기록하고 하지만은 가족들이 모였거나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분의 삶이나 또 마지막 순간을 자꾸 기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아픔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 역시도 세 아이의 아빠이지만 저희 선친도 세 아들의 아빠였거든요. 선친이 늘 하루하루를 유언하는 심정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또 이단 연구라는 게 늘 남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자서전을 보면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하지도 않고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도 않는다.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고 이단 연구가로서 선친을 좋아하지요. 좋아하니까 또 그분이 하셨던 일을 또 따라 하겠죠. 1964년 고 탕명환 소장의 신흥 종교운동 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도 교회와 사회에 이단 사이비 운동에 대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종교. 현대종교의 이사장이자 편집장으로 또 교회사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탁지일 교수는 수없이 이단 문제를 연구하고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단 문제는 이단에 한번 접하고 그들의 교리를 듣고 거기에 관심을 보였을 때 그들은 눈이 변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특별히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단들이 심어주는 거죠. 그 눈을 한번 갖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거짓말도 합리화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정을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 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게 되지요. 저희 가족도 이제 선친을 잃고 나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이단 문제는 그냥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이단 문제이거든요. 근데 공권력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권력은 문제가 생겨야 개입하죠. 언론도 문제가 생겨야 공론화하죠. 그러니까 이 이단 문제, 특별히 가정에 생긴 이단 문제가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이단 문제를 접하면서는 이런 가족들의 상실과 아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심각했던 이단 문제. 하지만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이단이 전 세계로 진출할 뿐 아니라 교회가 여러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단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탁지일 교수는 이단 문제를 통해 현 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이단 연구는 정죄와 분리를 넘어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의 이단을 보게 되면 그 같은 동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어느 시대의 교회를 연구하면 그 같은 시대, 동시대의 이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나오거든요. 교회와 이단,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시도 많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목회적 지침에 따라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의 정결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현대 이단들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단들이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이단들보다도 지역 사회를 더 섬기고 이단들보다도 더욱더 순결한 교회가 되어갈 때 이단 대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내내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탁지일 교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냐는 질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 존재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신 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금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채워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그 도전을 받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한 2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에게 그래도 복음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가리고 전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내성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담대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지일 교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슴 아픈 경험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고도 했습니다. 선친이 남기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선친을 다시 만나는 날 선친의 낯을 뵐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하는 탁지일 교수는 오늘도 묵묵히 하지만 굳건한 걸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변경됐습니다. 31년 만에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전면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종전에는 6개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2단계로 바뀐다고요? 예, 종래에는 그 1에서 6단급으로 6단급으로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1에서 3급을 이제 중증 그러니까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고요. 4에서 6급을 경증 이제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네.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래에 그 장애 등급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로 예. 그 우리 장애인의 그 몸을 가지고 의학적 현상적인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분류 체계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증, 중증만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를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이 네. 우리 한국의 장애인 등급제 현실이라고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사람을 등급제로 나눠서 장애를 구분한다는 게 이제 비인간적이다라는 비판이 네.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등급제를 폐지하는 게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종래에 1급 시각장애인 그 맹인 이렇게 하면 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장애 자체가 그 원래 그 영어로도 disability고 네.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만은 장애 자체가 막히다 짱 끓이기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말 자체가 아니고 네. 거기다가 등급까지 있으니까 아주 그 차별이나 편견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낙인의 하나의 그 사슬처럼 돼 있던 것이 장애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등급을 폐지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그 등급제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분법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기존 장애를 다시금 등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증과 경증으로만 좀 구분을 하다 보면은 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종래에는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장애인 정책에 많은 것이 그 직접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라든지 또 아니면 장애인 연금 제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는 주로 1에서 2급 중증 장애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급이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상급이 더 훨씬 활동하기도 어렵고 경제생활 하기가 어려운데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경증 중증으로 이분화되면서 그런 분들이 또 부양 의무제 같은 것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부터는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장애인 경우에 그분들이 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계에서는 왜 이렇게 좀 진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 여기 그 대상자에 대한 분류 체계가 잘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아픔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어쨌든 달라지는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해서 등급제를 우리가 폐지를 했는데,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등급제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활동보조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등급이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1에서 15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적격자 대상자에 대해서 일단 정부 당국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동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것은 그 장애인의 뭐 주차장 사용이라든지 또 콜밴 같은 걸 부를 때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은 지금 이제 그것이 옛날에 보면 1에서 2급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하나의 그 정리된 그 카테고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 그 분류 체계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지금 이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특히 그 시청각장애인 경우에는 이 지금 제시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에 있는 이동의 불편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학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더 필요한 부분, 서비스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 정리되고 또 개발된 하나의 그 정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는 어떤 점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15가지 유형의 장애를 그 장애의 그 정의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법을 만들 때 그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나올 때는 장애가 5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그다음에 그 정신박약, 지금은 지적장애로 가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 15가지 장애라고 해서 안면장애라든지 그 뇌전증, 간질도 장애로 들어가 있고 지금은 신장, 심장, 뭐 그다음에 발달 장애,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장루 요로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 기능도 장애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별로
하나의 그 등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있고 신장장애의 경우에는 예. 그 2급의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날은 완전히 이 사람이 파죽음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동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예. 자기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정책적인 것이 이렇게 종래에는 그런 것이 2급이며 2급 중에 신장장애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 중증, 경증만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그래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그 아픔들이 지금 그런 쪽에 정책적인 그걸 수행해 나가는데 예. 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리 목소리를 더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욕구들을 분출해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예. 유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것은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상당히 우리나라 자체 정책이 예. 장애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이 여전히 시혜적으로 정부에서 장애인을 보는 것은 주로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방적인 지원 체계를 하는데 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장애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고 예. 그 생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할 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장애의 약점을 가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장애가 가지고 있는 잘 개발했을 때 다름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분들도 이 땅에 존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낼 때는 각 생명에 대한 소명감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봤는데 그 다운증후군 아이지만은 우리 강민희 씨가 영화 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키운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네. 재활이나 자립이나 아니면 우리가 소명적 직업을 개발해 주는 측면에서의 장애에 대한 하나의 지원 시스템이나 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점이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지. 네. 지금 여기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여전히 재단해 가지고 그냥 서비스, 케어 서비스, 그냥 도와주는 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앞으로 이 정책을 가지고 가서는 정부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지금 활동보조 서비스가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중에 제일 큰 포션입니다. 네. 1년에 정부하고 지자체 돈이 2조 원이 들어갑니다. 네. 2조 원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장애인들 더 처참하게 그냥 밥도 먹여주고 도와주면 일방적으로만 그 서비스를 하면 장애인들은 더 처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네. 바로 이제 이것은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런 데 좀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네, 한국교회 내에서 좀 인식 문제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한국교회 내 장애인 인식 정도는 좀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멸시하고 천시하고 그러니까 편견하고 차별 주던 단계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보호동정적으로. 그러나 교회나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인 관점은 아직 안 됐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활동보조 서비스는 사회 통합을 전제한 서비스고 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운동, 이제 여기 장애계에서는 IL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다분히 장애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인데 저는 한국 교회는 특별히 발달장애인들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회 통합하고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발달장애인들 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선데이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우리 교회에 나오는 12명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이 취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3년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 바뀌고 장애인들도 발달장애인까지도 복음을 접하면 생명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들이 저는
우리 교회는 보면 우리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발달 장애인 때문에 부모도 따라오고 교회 부흥의 하나의 그 전진 기자가 되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 한 명이 사역자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명들도 그 장애가 약점이 아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돌보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에 저는 직무를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장애 등급제 폐지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실제는. 예, 저는 재활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장애 등급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그 민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회의를 많이 주도를 했는데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장애가 아니고 다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가지고 장애를 더 디퍼런트리 에이블드 이런 말을 씁니다. 다름의 능력자. 다른 능력자로 보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는 장애가 말씀 안에서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쪽에 좀 앞장서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의 정책 정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역할, 또 한국교회 내에서의 이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분명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희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조금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은 마음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 건강도 돌봄이 필요한데요. 기독 심리 상담 카페 청년은 마음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진행하는 서울 장신대 영성치유대학원 이은하 교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독 심리 상담 카페 청년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곳인가요? 네네. 어떤 곳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해 문을 열었고요. 청년이 세 가지 좀 뜻이 있는데, 맑은 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마음이 맑고 깨끗한 상태가 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도 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에서 진행하시는 어떤 만남을 통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 상담과는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죠. 일반 상담은 이렇게 보면은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 상담은 영혼을 세워주고 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회복의 의미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일반 상담은 문제 증상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좀 더 둔다고 하면 마치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진주마다 각각 흠을 가져서 진주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상담은 그 흠 있는 진주조차도 들여다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중요시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상담은 흠을 다 깎아내고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치료적 목적에 의미를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조차도 우리가 다 온전하게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상담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를 하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카페를 찾는 분들이 좀 마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게 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상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터부시하고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카페에 가면 마음을 열어놓고 수다 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페 형식으로 해놓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정말 낯선 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여행지에 와서 하듯이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카페를 통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일반 상담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보면은 오기까지가 문턱이 너무 높고 특히 또 상담은 예방이 중요한데 정말 아프고 또 참고 나서야 중증으로 발전해서야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예, 예. 어느 날 뉴스를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밥 소비량보다 커피 소비량이 예, 우선 1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요새는 네. 뭐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요. 네네. 밥 먹고 꼭 커피를 먹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되게 일반적이고 또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카페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에서 카페와 상담을 좀 접목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활용을 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데 네. 사실 요즘 주변 돌아보면 뭐 보도되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이 네.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정말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이나 존재의 기초를 물질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돈이나 외모나 보이는 기준으로 두고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모습은 실제 모습하고 다르게 너무나 높고 멀리 세워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보이는 거에만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기준을 높이 가질수록 초라하고 네.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경증에 걸려요.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잘 안 될 때 신경질 내잖아요. 네. 그 신경질 내는 게 심해지면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기와 실제의 자기가 거리가 많아지면 마음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우울증이 오고요. 네. 정신적으로 생각이 힘들어지면 조현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 삶의 기초와 내 존재의 기초를 물질에다 두고 또 보이는 기준에만 둘 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되기 너무나 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리기 어려운데요. 예. 크게 그래도 두 가지 정도를 둔다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도 전공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청소년의 아이들은 잘 보낸 청소년기 3개월이 인생의 30년을 좌우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부적응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청소년 뒤에는 청소년의 문제를 만들게 된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부모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청소년이 너무나 부적응하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결국 청소년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가 부부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가족 문제를 잘 다루니까 네. 청소년이 잘 적응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상담을 받게 돼서 회복이 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또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하나의 사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적인 것만 좋게 바라보는 예.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자기의 어린 시절을 바보같이 참았다든지 그 굉장히 자기의 좋은 자원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 사회 부적응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시각이 어려움이 있었구나. 부정으로만 바라봤구나.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신앙적인 기초, 또 순수하고 밝은 긍정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다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인상에 남았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자원을 신앙에서 얻었다고 찾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뭐 신앙에서 그 내부의 힘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교회의 역할이 또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근데 정작 교회에서 좀 더 마음을 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교회가 지향하고 또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건 성찰 공동체이고 또 생활의 실천 공동체였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소문 공동체로 좀 전락하는 것 같아요. 소문 공동체. 네. 그래서 생활에서 정말 실천을 하는 건 좀 사라져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으로 성찰을 하는 것보다 소문을 내고 스토리에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도 내 얘기 했다가 또 전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군중 속의 고독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다시금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주위 사람들이 좀 이런 이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서 증상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전에 상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연령층이 만나는 곳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방적인 차원도 좋고요. 또 가족들 안에서도 상담적 환경이 받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내 얘기를 좀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얘기만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상담 환경을 잘 만드는 데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줄 때 뭐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조건 없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라든지 그게 들은 이야기 한 것 때문에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냥 들었던 걸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옮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힘들었던 그대로를 받아주는 자세가 정말 가족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꼭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소중한 관계일수록 이야기를 못하고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를 편견 없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반쯤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친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좀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마음의 귀를 열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경청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평가를 하지 말고 시간이었던 소문내지 말고 두 분도 훌륭한 경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장신대 이은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영상물로 만들어 발표한 이른바 성평등 언어사전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4일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는 교육 하향 평준화를 위한 희생의 강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미션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카페를 접목시킨 카페가 청년 대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린 유명인들의 몰락의 이유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진 모습과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가면을 쓰고 벗었을 때 자신의 모습, 그 차이를 얼마나 줄이면서 살아가는가가 인생의 큰 과제일 텐데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